21번 문제는 이제 세전 현금 수지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걸 구하라 그랬는데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순영업소득이 여기에 있습니다. 순영업소득이 이제 8천만 원이 있는데 만약에 영업경비가 주어졌으면 바로 빼면은 세전이 나오잖아. 근데 영업경비가 없어. 그래서 근데 자료가 또 세후현금 수지가 주어졌어요. 이게 지금 얼마지? 5천만 원. 그럼 세전에 세후가 나오려면 이제 영업소득세를 빼야 되잖아. 영업경비가 안 주어진 상태에서 그러면은 결국 영업소득세를 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영업소득 구하려면은 순영업소득에다가 대체충당금을 더하고 이자 빼고 감가상을 빼면은 과표가 나오죠.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면은 소득세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순영업소득이 이제 8천이 주어졌고요. 대체충당금이 700이 주어졌네. 그리고 이자가 1000. 감가상각비가 200. 그러면은 이거 더하고 빼고 1200 빼고 700 빼니까 500. 800 얼마더라? 이게 더하고 빼고 그럼 700 맞나? 700 100. 예. 그 1200에서 이제 그 700이 더하니까 전체가 500이 빠지죠. 그럼 과표가 얼마냐? 7,500입니다. 세율이 20%야. 그럼 이제 1,500만 원이 되겠지. 소득세가 이제 1,500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세후에다가 이걸 두 개를 더하면은 이 금액이 나오잖아. 그럼 두 개 더하니까 6,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6,500만 원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22번은 이제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인데, 자기 자본 비율이 20%면 부채비율 400% 맞죠? 그리고 뭐 공식인데 이제 3번이 틀렸어요. 순현가가 10억이고 유출현가가 5억이면 수익성 지수는 2가 아니죠.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현가를 뺀 거야. 수익성 지수는 유입현가를 유출현가로 나눈 거죠. 근데 순현가가 지금 얼마 나왔냐면 10억에 나왔고요. 그리고 유출의 현가가 5억이야. 그러면은 이제 유입현가 15억이 돼야 되지. 그래야지 이제 빼면은 10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15억을 5억으로 나누면은 수익성 지수는 이제 3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2가 아니라 3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틀렸네요. 23번은 포트폴리오 어렵지 않죠. 포트폴리오는 이제, 이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구분을 하고 포트폴리오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인 이제 자산관리 기법 중 하나가 포트폴리오인데, 그 5번이 틀렸죠.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유사한 자산끼리 결합한 거니까 효과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지지. 그쵸? 그래서 상이한 자산끼리 결합하는 게 효과가 큰 거죠. 효과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진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뭐 난이도 없는 문제고, 그리고 24번은 실제 시험 기출문제인데 더 쉽죠. 틀린 거 2번이 틀렸죠. 주식 등 금융 상품에 비해서 단기간 현금화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매수자 찾는 게 만만치 않아요. 정답은 24번은 2번이고요. 25번은 이제 대출 상한에 대한 설명 옳은 게 되어 있는데 1번이 맞죠. 원금 균등 방법에 비해 원리금 균등 방법은 초기에 원리금 지불액이 적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대출 상한 방법을 논할 때 그래프 가지고 정리하시는데 그 원리금 상한에 대한 그래프 모양을 보면은 원리금 균등 방법은 항상 이렇게 일정하죠. 만기까지. 근데 원금 균등 방법 초반에 많다가 점점 줄어드는 게 원금 균등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원금 균등 방법에 비해 원리금 균등 방법은 대출 초기에 지금 보시다시피 원리금 상환액이 더 적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이번에 원리금 방법은 점증에 비해 상대 초기의 자금의 수가 늦죠? 아니죠. 빠르죠. 자금의 수가 늦다 빠르다는 논리는 무슨 그래프 가지고 보시면 되냐면은 대출 잔고 그래프를 보면 됩니다. 대출 잔금.
잠금 그래프 보면은 이제 만기까지 이렇게 일정하게 나가는 게 이게 원금 균등 방법이고요. 곡선 형식으로 나가는 게 이제 원리금 균등 방법이죠. 이렇게 이제 꺾어지는 거, 이게 최증식 방식이야. 그 초기에는 최증식 방식이 부의 상한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금 회수가 늦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틀렸지. 자금 회수가 원리금 균등 방법이 원금 균등 방법보다 잔액이 낮게 형성된다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 빨리 회수한다는 논리니까 자금 회수가 빠르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3번의 원금 균등 방법이 원리금 균등 방법은 초기에 원금 상환액이 커요? 아니죠. 원금 상환이 크다는 말은 그만큼 잔액이 낮게 형성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게 더 커? 잔액이 낮게 형성된 원금 균등 방법이 더 크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리금 방법의 대출 기간 중 원금 상환의 기금이 점점 늘어나죠. 원금 늘어나고 원금을 갚아 나가면서 이자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원금하고 이자가 바뀌었네요. 그리고 원리금 상환 계산할 때 최초의 대출 원금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것은 이 원리금 균등 방법이지 원금 균등 방법이 아니라 원리금 균등 방법이 되는 겁니다. 5번도 틀렸어요. 정답은 1번이네요. 16번은 금융에서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내용 중에서 지분금융 방식에 해당되는 게 대표 5개 정도가 있잖아요. 신디케이션, 조인트 벤처,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죠. 그리고 이제 각종 부동산 펀드, 그리고 그 공무원 증자 이렇게 하시면 돼. 4번이 이제 그거죠. 4번이 지분금융 방식이고 나머지는 부채금융 방식이다. 1, 2, 5번 부채금융 방식이고 3번은 이제 그 지분과 부채를 이제 짬뽕한 매장인 금융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참고만 하세요. 이렇게. 특히 지분금융 방식의 종류는 꼭 알아두셔야 돼. 의외로 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7번은 주택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이죠. 이거는 암기하셔야 되고 현행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약간씩 법의 개정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근데 3번이 틀렸죠. 주택연금을 받을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가 없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없답니다. 없다. 제공할 수 없다. 그래서 27번은 3번이 틀렸고요. 28번은 이제 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 투자 신탁에 대한 설명이죠. 틀린 겁니다. 1번이 틀렸어요. 위탁관리 또는 기업 구조 부동산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수행을 주된 목 설립된 회사. 이거는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가 아니지. 자산관리회사지.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말 그대로 부동산 투자회사에게 자문 및 평가 등 업무를 행하는 자구를 말하고요. 대신 운용하는 회사는 자산관리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그냥 암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회사법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작년에 출제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꼭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29번은 이제 PF죠. 프로젝트 금융. 20회 중반부터 한때 유행했던 문제 중에 하나고, 그 유행은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PF는 이제, 부동산이라는 물적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자체가 창출하는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미래 현금 흐름을, 미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받고자 하는 이제 공급자 금융이 해당이 되는 거죠. PF 할 때 중요한 이제 그 개발업자 입장에 장점이 있잖아.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부의 금융 효과라는 게 있어요. 부의 금융 효과라는 것은 장부 외적으로 자금을 융통받은 효과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PF를 받아요. 그럼 PF를 받으면 이게 사업주 있죠. 개발업자인 재무상태표상에 사업주의 부채로 잡히는 게 아니야. 때문에 PF를 사업자가 은행에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재무상태표상에 본인의 부채로 증가하지 않아요. 부채비율 증가 없이도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효과를 그 부의금융 효과인데, 그럼 누구의 부채로 잡히냐?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한 별도 회사, 프로젝트 회사의 부채로 잡히는 거야. 이게 부의금융 효과지. 근데 이번에 보면은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주인 재무상대표의 부채가 표시되는 데 아니죠. 프로젝트 회사의 재무상대표의 부채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2번은 그래서 틀렸어요. 30번은 다 맞으셨죠? 자가관리방 장점은 2번이죠. 기밀 보안이 유리하다. 그리고 31번은 개발 방식에 대한 설명인데 3번이 틀렸죠. 지분을 갖는 경우는 뭐냐? 이게 뭐죠? 지주공동사업이 되겠죠. 등가교환 방식이 되겠죠. 지주공동사업 중에 등가교환 방식. 등가교환 방식은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자금을 대요. 그래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 가격하고 개발업자는 공사비 대비 지분 비율들을 나눠 갖는 것이 이게 등가 교환 방식이라는 논리입니다. 사업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을 시키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이제 본인 토지에 본인이 건축 자금을 조달하고 본인 명의로 사업 시행하는 거야. 다만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개발업자들한테 완성시켜달라고 위탁을 하면 개발업자가 완성시켜 놓고 수수를 취하는 거죠. 이게 사업위탁 방식입니다. 3번이 틀렸고요. 32번도 다 맞으셨겠지? 영어만 잘 보시면 돼. 기반세 준공이니까 B고요. 소유 운영했으니까 O고 그 다음에 이전시켰죠. 귀속. BOT가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겠습니다. 그리고 33번 같은 경우는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이에요. 마케팅 전략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시장조 마케팅, 고객조 마케팅, 관계 마케팅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봤을 때 독일, 일본은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은 고객조 마케팅 전략이지. 그건 잘못됐고 그리고 이제 시장조 마케팅 전략은 크게 두 개가 있잖아요. STP하고 4P가 있어요. 근데 STP는 S 시장 세분화, T 타겟팅, 그 P가 차별화인데 소비자를 특성에 따라 나누는 것은 시장 세분화 전략이 됩니다. 차별화가 아니라 세분화 전략이 되는 거야. 그 2번도 틀렸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4P 전략 중에 플레이스가 있잖아. 플레이스 유통이지. 중개업자를 활용하는 게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논리니까 플레이스에 해당돼요. 근데 거기에 4번에 중개업자를 이용하는 건 촉진으로 되어 있죠. 잘못됐지. 촉진이 아니라 플레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제품 전략이 있고요. 플라이스 가격 전략이 있어요. 그 프로모션 이게 촉진이죠. 가격 전략이 몇 개가 나왔는데 거기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고가 전략과 저가 전략 구분하는 게 좋고요. 고가 전략, 그 4번 저가 전략에 대한 설명이죠. 3번은 저가 전략은 가격을 경쟁자보다 낮게 침투해서 하는 침투 가격 전략 중에 하나인데 목적은 장기죠. 지금 당장은 이윤이 적지만은 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그 판매량을 늘리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초반에 이윤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전략이 되는 겁니다. 3번은 맞고 그 이외에 또 하나가 시험에 나왔던 것이 시가 전략하고 차별 가격 정책 구별했어요. 시가 전략은 경쟁자랑 비슷한 가격 책정하는 것이고 차별 가격 정책은 똑같은 제품이라도 하더라도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 층마다 동마다 향마다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상품 판매 가격에 차이를 두어서 이거는 시가 전략이 아니라 차별 가격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옳은 것은 3번만 맞죠. 34번은 이제 그 유명한 가치와 가격 간의 관계에 해당되는 주제인 감정평가 이론이죠. 가격의 기초에는 이제 가치가 있죠. 이 가치가 화폐 단위로 나타나는 게 가격이 있기 때문에 결국 가격은 요 가치의 화폐적 표현이 됩니다. 그럼 결국 가격에 영향 미치는 것은 가치도 영향을 주고요. 화폐 가치도 영향 주지. 그래서 가치가 증가하면은 가격도 당연히 상승하고요. 화폐 가치가 상승한 분모값이 커졌기 때문에 결과값인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근데 2번에 봤더니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상승한다 되어 있죠. 하락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 가격과 가치에 대한 주제는 20회 이후에 출제위원이 굉장히 좋아했던 테마가 됩니다. 최근에 안 나왔기 때문에 한번 다시 20회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다시 되돌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35번은 이제 아주 많이 나오는 감정평가 규칙상의 규정이에요. 이건 꼭 나온다 보시면 돼요. 감정평가 규칙에 대한 내용이 크게 두 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감정평가상의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 있고, 하나는 물건별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1번은 대상 물건 경제가치 영향 미치는 일반적 지역 계획. 이거는 형성 요인이지 발생 요인이 아니죠. 틀렸고요. 2번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상 확정할 내용을 8가지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 중에 감정 목적, 기준 이점, 기준 가치에 해당이 돼. 이거 맞고요. 그리고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를 결정할 때는 시장 가치 관행의 원칙이야. 감정 평가 규칙에 제5조의 규정이 돼. 사용 가치가 아니라 시장 가치를 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3방식 중에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이 있잖아. 근데 비교 방식은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맞네. 근데 비용성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시장성이라고 해야 돼. 시장성.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5번은 적산법이 있죠. 적산법 대상 물건에 얘는 원가 방식에서 임대를 구하는 방법이잖아요.
기초 가액에다가 기대율을 곱해요. 그럼 기대 수익이 나오지. 이게 순수익이죠. 여기다 임대차 할 때 필요한 경비 있죠. 필요한 경비를 뭐하라? 더해서. 더하는 건데 공제로 돼 있잖아. 경비를 더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공제가 아니라 더한다. 이렇게 말장난을 하더라고요. 정답은 35번은 2번이고 35번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구하는 건데 거래사례 구하려면은 먼저 거래사례 가격이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사례 자료가 보니까 2억 원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사정보정 해줘야 되는데 사정보정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작업이야. 근데 보니까 사례 자료에 보니까 있네. 거래 사례 가격은 정상 가격보다 20% 저렴하게 거래됐다는 확인됐어요. 사정보정을 할 때는 사정보정지 구해야 되잖아. 사정보정지 구하려면은 정상 상태를 구하는 거네. 정상 상태 위로 잡고 비정상 상태를 밑으로 잡아야 돼요. 근데 자료 보니까 정상 가격보다 요거보다 이게 기준이 되는 거지. 정상보다 사례가 비정상 거래되는데 몇 퍼센트? 20% 저렴하게. 그러면은 80분의 10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점 수정 작업을 해줘야 돼. 시점 수정은 거래 시점을 무슨 시점으로? 기준 시점으로 바꾸는 작업을 이제 시점 수정이다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지가 변동률이 거래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가 5%가 상승했네. 그럼 100분의 105가 되겠지. 그리고 지역면 비교 작업이 들어가죠. 개별면 비교 작업 들어가고 면적도 비교하는 작업 들어가서 이제 가격이 나오는 건데 이 비교 작업을 할 때는 항상 대상이 위로 가고 사례를 밑으로 깔아야 돼요. 기준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해. 근데 지역면 보니까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 인근 지역에 있네. 그럼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이 같이 있으니까 이 지역면 비교 작업을 할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주의사항은 인근 지역의 사례를 찾으면은 대상에 속한 지역이 찾는 거기 때문에 지역 간의 격차가 없기 때문에 지역면 비교 작업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개별론인데, 있네. 대상 토지는 사례 비해. 사례 비해인가 사례가 밑이잖아. 그럼 사례 비해. 사례를 100으로 잡고, 이 대상이 사례에 비해 8% 우세하니까 108. 혹시 면적도 차이가 있나요? 면적 보니까 대상 토지 면적은 300이네. 근데 사례 토지 면적이 200이 나왔네요. 대상은 300이고 사례는 20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자료가 나왔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계산기를 꺼내셔야 돼. 2억 원 누르죠? 그럼 80분의 100은 1.25야. 곱하기 1.05 곱하기 1.08 곱하기 1.5 4개를 쭉 곱하면은 답이 4번이 될 겁니다. 425, 250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거래사례 비교법은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국어 시험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해당되는 사시지계면이라는 이 데이터 값이 혹시 있으면 이렇게 입력해서 답을 노출하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37번은 감정의 규칙상의 물건별 평가. 아까 말씀드렸던 규칙은 크게 두 가지라 그랬어요. 35번 같은 문제처럼 이것이 이제 그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37번 물건별 평가 방법이 나옵니다. 쭉 보시다 보면은 5번이 틀렸죠. 왜? 저작권은 무형자산이야. 무형자산은 무슨 방법으로? 수익환원법을 하는 거야. 5번이 틀렸고요. 38번은 가격 제원칙에 대한 설명인데 연결이 잘못된 거 3번이 눈에 확 띄시죠? 평가로는 아무리 안 하셔도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토지자녀법의 이론적 근거는 수익 배분의 원칙이 되겠지. 그쵸? 이렇게. 그 적합변칙 유명한 이제 경제적 감가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정답은 3번. 39번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가격 공시지에 대한 설명이죠. 가격. 세 개가 있죠. 토지 가격 공시, 주택 가격 공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세 가지가 있어요. 1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왔지만 국가지하청 업무와 관련 직관을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들이 개별적 토지를 평가받으러 의뢰받았어요. 그거는 표준지 공시까지 하는 거야. 본인들이 결정한 표준지 가지고 개별이 아니죠. 그리고 2번은 맞고요. 3번에 이신청이죠. 이신청할 때는 언제부터 며칠 동안 누구에게 되게 중요해요. 언제부터 하냐면 공실부터 며칠 30일 동안에 그리고 두 가지가 있어요. 국장한테 하는 경우도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하는 건데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개가 들어간 건 전부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거야.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그리고 비주군 개별. 개만 시구청장이 나머지는 다 국장한테 하는 겁니다. 근데 개별 공시지가인데 지금 국장한테 한다고 돼 있죠? 틀렸잖아.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표준주택에 대해 선정할 때는 단독주택 가지고 하는 거야. 공동주택은 안 나눠져요. 단독주택이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을 구분이 돼요. 근데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 선정한 표준주택 돼 있잖아.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 이거 여러 번 나왔어요. 정답으로. 그래서 4번이 틀렸고. 그리고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 1일까지 개별공시 결정. 1월 1일은 공시 기준일이고요. 1월 1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개별 공시가 언제 공시한다? 그쵸. 5월 31일까지 공시합니다. 주택은 4월 30일이고, 그 토지는 5월 31일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옳은 것은 2번만 맞네요. 마지막 40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익환원법에 한 수익 가격을 구하라는 뜻인데, 수익가 구하려면은 우리 시험 수준에서는 순수익을 이제 환원율로 나눠서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환원율이 10%가 주어드렸어. 그럼 순수익만 구하면 되잖아. 이걸 도출하려면은 가능총소득에 쭉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부터 나왔네.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이렇게 하고요. 공실 빠지고 영업경영 빠면 돼. 지금 가능총소득이 얼마를 제시해 줬냐면은 1,000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공실이 빠져야 되지. 공실이 가능의 10%니까 100만 원이 빠져요. 그럼 유효가 900만 원이죠. 그런데 영업경비가 이제 이렇게 주어졌네요. 여기 영업의 소득도 해드렸네, 제가. 근데 영업의 소득이 이제 기타 수입이 들어가죠. 영업의 소득이 지금 얼마죠? 영업의 소득이 10%, 가능 10% 똑같이 100만 원이네. 그럼 쌤쌤이니까 유효총소득은 1,000만 원이 나옵니다. 영업경비가 되게 중요하죠. 영업경비가 유효의 40%야. 1,000만 원에 40%니까 400만 원이 빠져야 되잖아. 근데 그 가로친 거 심상치 않죠. 근데 영업경비는 감가상각비 200만 원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원래 감가상각비 영업경비 포함시키면 안 돼. 근데 포함시키지 않는데 포함시켰다는 것은 유효에서 공제했다는 뜻이잖아. 공제하지 말아야 될 공제한 거니까 다시 더해줘야 되지. 얼마? 그 200만 원 다시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 200만 원 다시 더해줘야 되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비가 이제 400만 원 빠지는 것이 아니라 200만 원 빠지는 거네요. 그러면은 결국 이제 그 유효총소득에서 경비가 200만 원이니까 순영업소득은 800만 원 되겠습니다. 10%로 나눈 거니까 이게 얼마 나와요? 8천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환원율이 제시된 상태에서 순수익만 구하게 하는데 가능부터 부드럽게 내려오게 하면 너무 싱거운 거예요. 그래서 영업경비 항목에 대해서 약간의 함정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포함되지 않을 거를 포함시켜서 공제한 거니까 다시 더해주는 이제 절차를 가져줄 수 있는 어떤 감각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5월달에 보실 전국 모의고사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짓고 다시 강조하지만은 5월달은 아직도 정리가 되시지 않는 상태죠. 정리는 보통 8월달 이후부터 조금씩 정리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도 나간 범위 내까지 얼마 정도 기억을 하고 있느냐, 그거 테스트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수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은 것은 정확하게 맞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갖고 계신 교재를 통해서 꼭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문제로 찾아볼 게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